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하는데 출판기념회 하시잖아요. 수요일 날. 아, 출판기념회 아니고 송년 토크쇼. 송년 토크쇼. 네, 출판기념회 합니다. 아, 또 합니까? 또 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1월 10일. 1월 10일 바로 저녁. 전에 2일 전에 하시는군요. 1월 10일 저녁. 언제? 어디서 하세요? 저녁 지금 몇 시? 이제 오늘 장소를 정할 거예요. 여의도에서 할 거예요. 아직 안 정했고 네. 나중에 정하면 알려주세요. 네, 여의도에서 하려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진짜 많이 와주셔야 돼. 그때는 이 책이요. 네. 책 제목도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막 지금 한참 회의 중인데 메디치에서 내준. 근데 이제 책 제목이 뭐 반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내용인데 좀 그럴싸한 책 제목이 없을까 고민 중이시군요. 네. 하여간 내용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그 비판의 시각이 조금 독특하죠. 제 시각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비판해온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엉터리.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이게 왜 문제냐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상명하복 문화와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것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 정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상명하복이 심해지면요.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자기가 봤을 때 병력을 증언해야 되는데도 증언하지 마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더 죽을 이러다 큰일 날 텐데 그래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폭우에는 수색 작업을 기다란 장화를 신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그때 사진이 참 멋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럴 때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습니다. 그래도 해. 이러면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책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 상명하복 문화다, 이것이. 근데 이것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원래 동양적인 어떤 아시아 특유의 그런 어떤 봉건적 문화에다가 농경 문화의 또 특징이잖아요. 조직 좀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군사 정권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지내면서 이게 상명하복이 심해졌어요. 한국 사회가. 그러다가 민주화되면서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이 민주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검찰이 등장하는 거죠. MB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때는 시니어였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는 거지. 권력의 시니어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됐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권위주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국 그냥 단지 독재, 민주주의 퇴보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전체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관점에서. 그 경제도 이 상명하복이 심한 나라는 경제도 제조업하고 남 모방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될 때는 힘들죠, 그게. 창의적으로 뭐 생각하고 이럴 때는 힘들다는 그렇게 하려면 약간 도발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네. 임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네.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비대위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문에 충실할 것이다. 아닌 척하겠지만. 네.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겠죠. 네. 끝. 민주당하고만 싸운다. 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고 네. 그 다음에 공천 과정이 있잖아요. 일단 비대위원장 돼서 처음에 뭘 하냐 몇 네. 가지 이제 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네. 특검 김건희 특검을 무산시키는 거. 네. 그게 이제 첫째 특명이고 그 다음에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천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천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하게 그렇죠. 되면. 예. 네, 어디서 나오더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직접 카톡을 뭐 수백 번 하잖아요. 예. 그런 사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공천이 진행되겠죠. 네. 직접 수백 번 카톡을 하면서 공천이 진행되겠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 할 수도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럼 그 공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공천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러면 주로 검찰 출신들? 검찰 이미 영남 지역에 한 지역구마다 한 명 이상씩 다 나와 있어요. 벌써 나와 있어요. 네. 스스로 윤 대통령이 자신들 내보냈다라고 떠벌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네. 부산에도 그럽니까? 네네.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중에 가짜도 있겠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여하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역 의원들은 거기는 뭐 관심 네. 받기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냥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명하복의 세계, 검사 동일체의 세계에서 평생 있었고 그 검사 동일체의 세계 속에서 윤석열 수사팀의 가장 사랑받는 수하가 바로 한동훈이었죠. 자기 말하자면 자기 그 부속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일종의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부관이라고 하나? 부관? 군대에서는요. 부관이라고 그러죠. 네, 부관을 보낸 거예요. 보낸 거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동훈이를 보낸 거죠. 그래도 걔가 제일 믿을 만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고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편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뜻대로 하겠죠. 뜻대로. 그 과정을 뭐 아주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세련되게 할 수도 있는데 본질은 똑같은 거죠. 본질은. 그래서 이제 검찰, 검핵관, 그다음에 용핵관. 그래서 제가 볼 때 1순위 검핵관, 2순위 용핵관, 3순위 윤핵관. 윤핵관이 3순위다. 네, 네. 윤핵관도 아닌 사람은 3순위도 못 드는 거죠. 그럼 아예 그냥 밖에 있는 거군요. 네.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내가 시사인인가 어디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어차피 아무도 공천 못 받는다. 근데 왜 의원들. 그거를 줄을 서려고 하냐. 줄을 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죠? 예, 예. 근데 이현주 의원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없죠. 아니 일단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죠.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요 자리가. 네, 자리가 검핵관과 용핵관끼리 교통 정리하기도 모자라고. 아니 뭐 윤핵관은 더 하고요. 심지어 장제원 밀어내는 거 보세요. 네. 거기 또 심을 거야 아마. 누군가를. 왜냐면 거기 사상이잖아요. 네. 네. 부산 사상인데 그래도 할 만한 곳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제원이라고 지금 봐줄 때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부산 민심은 그래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그 공천을 신뢰하고 계속 밀어줄까요? 이런 걸 기대를 할 거예요. 네. 원래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거의 부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진짜 정말 허접한 또는 구태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애초부터 그랬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애초부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썼죠. 네.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사실은 원래 민심이 별로 안 좋았다. 두 번째,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맹목적으로 줄 서면서 민심은 더 안 좋아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민심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비정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은 예정된 사실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빌붙어서 누구한테 빌붙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예. 이미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날려가도 상관없는 휴지 조각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 참 비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편 네.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날라가도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왜 그때 줄 섰어. 아유 바보들아. 라고 시민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응?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자기들이 뭐 예를 들면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신당이라든지 뭐 다른 걸 모색을 한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지지받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응? 안 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나가리 됐어. 그래가지고 막 저항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냥 가라 집에 이렇게 하지 그냥 않겠어요? 집에 가라.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싸웠어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 납작 엎드려서 충성을 다했으면 죽어도 조용히 죽어야지. 저는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창피하잖아요. 이때까지 맹목적으로 줄 섰는데 아니 나를 쳐내? 창피하다.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누구도 내 편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갑자기 나를 세우면서 그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공천하는 거에 대한 반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감이 예. 반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그 비호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이 그따위로 공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엄청난 반감은 쌓이겠지만 그것이 떨어진 그 피해자 한테로 가진 않는다. 그러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응?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가 민주당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니야? 그게 예.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민주당이 좀 약해요. PK 지역에서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호남에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좀 부족하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또 불신. 이제 민주 보수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PK의 정서를 제가 그래서 저는 민주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YS 민주당하고 신민당하고 비슷한 거지. 독재 타도 투쟁이나 독재에 대한 반감,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은 상당한데 예. 그러나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수성은 여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제3의 길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근데 뭐 사실 그거는 PK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란 당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중산층이나 조금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약간 불신을 줬거든요. 물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지나쳤던 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약간은 보수화되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막 이렇게 그 진영을 막 뛰어넘어서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어떤 그 얼싸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걸 주도하는 미국이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어쨌든 북한 문제라든가 어떤 외교 노선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인 성향 정도 가야지 너무 우호적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겠죠. 특히 PK나 이런 데서는. 네, 그건 이제 어쨌든 피난민들이 네. 많거든요. 그쪽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제 어르신들인데, 근데 그 심정도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안 했잖아요, 서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전쟁을 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죠, 사실. 근데 그런 거 이해는 해야죠.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그러면 변함없을 거다. 그냥 비대위원장 가더라도 예전에 그 대통령과 참모의 역할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관계가 아니 뭐 형성될 좀 거다. 쇼는 좀 하겠지. 어떤 형태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려고 막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기는 이제 윤석열보다 좀 더 네. 소통도 잘하는 척도 하고. 또 실제로도 어쨌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그래도 X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조금은 나오겠죠. 그럼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으스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막 이런 거 이런 건 좀 없지 않겠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네. 뭐 기차에서 발 올리고 이런 건 안 하지 않을까. 네, 그건 있습니다. 네. 술 먹는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술 안 먹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은 저는 세대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만 해도 그냥 각자 먹으려면 먹고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정서적으로 다른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런 X세대 특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잘 발현이 되려면 상명하복 집단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그 밑에 꼭 저 쫄병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마치 무슨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네.